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 얘기의 주제는 영화 매트릭스에 대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매트릭스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사실 조금 이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낱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영화입니다. 행여나 아직도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끝날 때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이 좀 오시면 제 강의가 성공한 거고, 여전히 뭔지 모르겠고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기 싫다 이러면 망한 거죠. 자, 우선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이런 질문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 영화, 저는 영화를 본 건데 여기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영화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을 영화화한 건데,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은 누가 쓴 건가요? 답하기 싫죠. 왜 저런 걸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물어보지? 예, 답하실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는 보셨나요? 들어는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물리학자인 제가 보기에, 또는 여기 공대 학생들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물리학자인 제가 보기에 조금 전 제가 했던 그 질문과 이 질문은 난이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공계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비슷한데요. 왜 이제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신데, 연력학 제2법칙은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얘기해주는 법칙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시간이 왜 거꾸로 안 흐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긴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딴 데 가서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코지토 에르고 숨. 뜻이 뭐죠? 네? 나는 뭐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얘기죠? 네, 이거 모르면은 여기 명문동 캠퍼스에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약간 난이도가 높긴 한데, 이런 형태로 라틴어로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젠 제가 뭘 보여드릴지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워지시죠. 두려워지셔야 이제 정상인데. 자, 이건 어떻죠? 지금 이제 웃으셨으면은 이공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웃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이공계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누구 답하실 수 있어요? 파동함수가 푸사이고요. 이 식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인상을 찌푸리는 걸로는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인데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수많은 게 보이죠? 색깔이 하얗고, 여기는 나무 색깔이고, 이건 전도체고요. 빛이 보이고요.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손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진동하고, 여러분이 보는 현상의 95% 이상이 이걸로 기술됩니다. 저한테 어떤 거든 물어보시면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왜 하늘이 파란지, 뭐 전부 다. 여러분 왜 밥 먹으면 왜 힘이 나는지, 화학 전체가 이것에 포함되고요. 생물 전체가 생화학에 포함되니까 몇 개 빼고는 다 여기 다. 그러니까 태양은 기술 못해요, 이걸로. 태양은 핵융합 반응이니까. 근데 모르시죠? 왜 그럴까요? 자, 1960년대 초, 이 사람은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찰스 스노우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씁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제목이 Two Cultures, 두 문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문화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과학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문화만이 아니라 전 세계 초강대국이다가 미국한테 자리를 넘겨주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똑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자기네 입장에서는 대영 제국이 이제 사그라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논의를 했겠죠. 영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 개의 문화, 서양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과학과 인문학 두 개의 문화가 서로 잘 융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그다음에 각각에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전혀 모르고 만나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지금 우리의 문제인데 1960년대 논쟁입니다. 영국에서. 다음 덧붙여서 이건 이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더 큰 문제는 일반인들의 시각인데, 일반인들은 이 두 개를 보면서 그래, 인문학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지, 인간으로서. 하지만 자연과학을 아는 거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지는 그걸 안다 그러면 좀 이상한 놈이잖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죠. 영국의 6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문화가 서로 공존하면서 대화를 할 때만이 영국이 다시 부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문학은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교양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그건 알 필요 없고 전문가들만 알아야 되고, 아까 제가 스리링크 방정식 보여주니까 웃으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교양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상한 애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교양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는 얘기로 아주 적합한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책을 찾아보시면 책 제목이 교양인 게 있어요. 사람이 알아야 될 모든 것.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 교양이 다 커버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지, 물론. 이 책에 보면 교양이라고 생각되는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우선 책 서두에서 교양이 뭔지를 정의합니다. 교양을 모으려면 교양이 뭔지부터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한 교양이 뭐냐면 이겁니다. 복잡한데요. 교양이란 사회를 개인의 내면에 비추어보고 그렇게 하여 사회를 결속시키는 고독적 구성력을 내면에서 구성해내는. 자,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있고요. 여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를 쳐다봐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쳐다보고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뭔가 깨닫죠. 그 성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까지 교양이고, 물론 거기에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를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실천으로.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을 교양이라고 불러요. 이런 기준에 비추었을 때 과학이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 보면 과학이 물론 들어있어요. 근데 이 책은 700페이지 내용만, 뒤에 각 주 다 빼고요. 내용만 빡빡하게 7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이 700페이지 가운데 자연과학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가운데서 제가 봤을 때는 자연과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 나오고요. 다음에 그 토머스 쿤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 진짜 자연과학은 딱 두 개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진화론이 나옵니다. 다윈의. 그러니까 700페이지 가운데 한 15페이지 정도가 할당돼 있어요. 그럼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연과학 또는 기술과학, 자연과 그 과학기술 이런 말을 하면은 머릿속에 이게 먼저 떠오릅니다. 확 떠오르시죠? 과학기술 그러면 이게 팍 떠올라요. 아, 돈 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게 교양일 리가 없지. 돈 되니까. 그렇죠? 교양이라 하면 뭔가 돈이 안 되고 뭔가 인간한테는 도움이 되고 머리 되게 아프지만 그렇게 세속적인 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과학기술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핸드폰을 팔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연과학이 과연 이런 것만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성찰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가장 큰 성찰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건 뭔지 아실까요? 네, 태양이죠. 코페르니쿠스의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한 거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다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확장이 이제 되는데, 자, 저는 이걸 듣고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성찰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디 지구가 돕니까? 어디 지구가 움직여요? 우리가 평평하게 정지해 있고 태양이 도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습니다. 아보가드로스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넘어가면 더 이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공이 15개 붙는 건데 공이 23개 붙은 건데요. 그 정도의 별이 있어요. 우주에. 그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태양이죠. 그 주위에 도는 10개 가까운 행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예요.
성찰이 안 되세요? 전 성찰이 되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에서. 이거만 해도 참 충격인데, 이건 벌써 한참 전 얘기죠? 코페르니쿠스. 자, 이건 한술 더 뜹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구에서 최고야. 인간은 그래도 조그만 행성이지만 나한테는 이게 다고, 여기서는 우리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는 동일한 시간 동안 진화를 해서 다 동등하게 다 지금 적응한 똑같은 생명체죠. 인간이 더 특별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때 DNA가 쪼개지고 붙고 하는 그 작용은 박테리아부터 여러분까지 똑같습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는 레벨은, 여러분은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레벨, 생화학 레벨에서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갔을 때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고 있어요. 우린 그 레벨에서 생명체가 다 동등하다고 보고요. 그 레벨에서 인간이 동등하고, 그 레벨에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한 거고, 남자 여자가 평등한 겁니다. 여러분과 대통령이 평등한 이유는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면 태어날 때 왕이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과 내가 같다는 걸 알아요. 생물학적 레벨에서. 저는 이것보다 더 성찰을 인간한테 강요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세상을 바꾸자. 우리는 모두 평등한 겁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저랑 똑같아요. 생물학적 레벨에서는. 그래서 자연과학은 정리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교양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과학이 교양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과학 싫은데, 나 수학만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져서 내가 여기 왔는데 무슨 또 과학 얘기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는 어릴 때 다 과학자였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인문학자는 없어요, 이 중에. 여러분이 어릴 때 맛있는 거를 찾고 세상에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지. 인간의 고뇌란, 인간의 그 목적이란, 도덕이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과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과학을 거세당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두 여러분, 이렇게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모두 과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이랬어요. 과학의 본질이 이겁니다. 이게 뭘까? 왜 흙이 만져질까? 나는 왜 여기 있을 수 있고, 좀 더 기울이면 떨어지겠죠? 왜 그럴까? 다 부셔봤을 겁니다. 여러분 다 과학자였어요. 이 아픈 추억 때문에 지금 다 과학을 그만두신 거죠. 이때 혼내지 않았으면 과학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궁금해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제 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들은 여기 이제 과학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숨막히는 그림이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물리학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거 보면 저도 싫어요. 마찰이 없는 빗면을 구르는 공. 저런 거 저도 싫어요. 당연히.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물리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부터. 물리 얘기만 나오면 몸에 두드러기 붙는 생기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물리 얘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시작하면서는 제가 벌써 한 가지를 이제 까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할 텐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여기 써 있을 텐데요.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걸 저는 이제 물리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란 말이 나오면 좀 더 친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물리학감은 제가 물어보는데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모든 현상을 운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면 제가 무언가의 운동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거를. 왜냐면 질문이 많잖아요. 학생들 질문 많아요. 아주 쉬운 것부터 태양이 왜 안 떨어지나요?부터 시작해서 왜 달이 안 떨어지나요? 쉬운 질문이죠. 지구는 둥그런데 왜 사람은 아래로 안 떨어지나요? 저희 애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많아요. 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왜 일을 못하나요? 다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다 운동으로 설명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이거 운동이에요. 동의 안 하시죠? 자, 제 목이 떨거든요. 말하면은 떨립니다. 말하셔보면 목이 떨어요. 떨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진공 뽑으면 다 죽거든요.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진동을 합니다. 볼 수 있어요, 사실 공기의 진동을. 그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 고막까지 갑니다. 고막을 진동시키죠. 고막에 붙어있는 이소골이 움직입니다. 이소골이 여러분 이렇게 돌아있는 달팽이관의 안에 액체를 진동시키고요.
액체가 진동하면서 액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작은 유모세포가 움직여요. 유모세포의 패턴이 그대로 뇌로 전달되는데요. 그 패턴을 보고서 어떤 주파수의 소리가 들어왔다고 뇌가 인식을 하면 그걸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운동이에요. 심지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도 전기 펄스의 이동인데요. 전기 펄스란 다름 아닌 이온이나 나트륨 같은 이온들의 이동이 그냥 전류고요. 그게 다 여러분 의식입니다.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물리학자들이 지난 300년 동안 우주를 설명해 왔고요. 그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이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의 결과죠. 지금 이 프로젝터, 이 형광등, 뭐 핸드폰, 이 모든 게 다 이거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인간의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의식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포 더 들어가서 원자 분자들의 운동으로 여러분의 의식과 기쁨과 슬픔을 설명하려는 게 지금 뇌과학이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연과학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진 미리 예견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운동 얘기로 시작을 하게 돼요. 과학 얘기를. 지긋지긋하죠. 점이 나오고 먼저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계속 운동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제가 왜 저러는지를 이제 이해하신 거죠.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이거 보시면 느낌이 팍 오죠? 지금 웃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요. 저는 이것만 보면 이가 갈려요. 전 대학원 때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어떻게 우주가 운동으로 기술될까? 자, 여러분 이거 열심히 게임하신 분들은 밤새 하다 보면 내가 이 게임에 몰입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총알 날라오면 피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의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컴퓨터 안에. 이 안에 법칙이 있어요. 총알을 맞으면 누가 유닛이 죽고 뭐 이러죠. 자, 이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데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될 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유닛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유닛들이 매 순간 어디에 있는지를 지정해주면 돼요. 다음 순간 열로 움직여라. 키보드를 일로 누르면 일로 움직여라. 즉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유닛과 유닛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계속 지정해줄 수만 있으면 실제로 그게 하는 짓인데 컴퓨터가 계속 위치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뭐가 다르죠? 제가 위치를 바꾸고 있는데 유닛이 있고요. 여러분 이 유닛을 설명하는 게 이제 오늘 양자역학인데 그 다음 이것의 운동을 기술하면 끝이죠. 이걸 우주가 할 수 있으면 이걸 누군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우주입니다. 우주는 운동의 집합체이죠. 아직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한 몇 년 배우고 동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운동이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운동을 기술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운동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어느 하나도 쉬운 건 없습니다. 물리에서 하나도. 자, 우선 여기 운동이 이제 있는데 차들이 움직일 테니까 운동 유닛들이 보이시죠? 자,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찍어서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위치를 보통 수학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막 뭐가 올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X라는 걸로 위치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이거는 시간의 함수인데요. 쉽지 않아요. 시간이 뭔지 모르고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은. 위치가 왜 3차원인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게 왜 가능한지도 몰라요. 이거 철학하시는 분들이 해줘야 되죠. 어쨌든 선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칸트가 얘기했죠.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정하기로 하죠. 이게 뉴턴의 시작이죠. 뉴턴이 처음에 가정한 겁니다. 우주를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끝났어요. 기술. 쉽죠.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주가 굴러갈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주는 스스로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지 못해요. 왜 굴러갈 수 없냐면은 여러분이 이건 사진이잖아요.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그림 가지고. 고개를 끄덕이시나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차가 일로 움직이겠죠. 얘는 일로 움직이고, 그렇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건 자연과학 전공 안 하신 분들이에요. 얘네가 다 짜고서 뒤로 가면 되잖아. 그거 짜는 거 쉽잖아요. 만지면 다 짤 텐데. 그렇죠? 여러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그 다음 순간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순간에 대한 정보가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라는 걸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미분으로 배웠지만 어렵죠. 뜻이 별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변했을 때 위치가 조금 변하는데 그 변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말로 점화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항을 주고 점화식을 주면 수열이 무한대까지 만들어지죠. 그게 우주입니다. 점화식이고요. 이게 다음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요. 이게 그 순간의 위치입니다. 이 두 개를 알면 우주가 스스로 굴러갑니다.
고전역학은 이게 바로 뉴턴이 만든 역학인데요. 고전역학은 매 순간 어느 주어진 시간에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자, 이건 이제 우주를 기술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순간은 이것들이 지각각 움직일까 아니면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일까? 법칙을 따라 움직일 필요는 반드시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맞는지는. 그래서 관찰하는 과정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이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동아리방에 갔더니 내 친구가 처음 보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친구가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설명해주지 않고 매뉴얼도 안 보고 내가 그 게임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요. 미친 사람이지 사실, 그렇죠? 그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연과학자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합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매뉴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300년간의 경험으로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주가 굴러가는 관찰을 열심히 해보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과학자가 300년을 관측했더니 이 우주가 굴러가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이 짧을수록 좋겠지. 어떤 사람은 매뉴얼이 5,000장이고 어떤 사람은 10페이지면 10페이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발견한 매뉴얼은 아주 짧은데요. 그 매뉴얼로 가는 룰들이죠. 복잡한데 한번 봅시다.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놀랍게도 뉴턴이 발견한 우주의 매뉴얼은 단 한 줄로 쓸 수 있는데 그 한 줄이 이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자연스럽다. 즉 여러분이 무언가 말이 어렵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보시면 그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저건 자연스럽네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돼요. 근데 속도가 변하면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니까 이유가 뭘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쉽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관성의 법칙. 자, 이게 왜 이걸 우리가 알아내는데 무려 수천 년이 걸렸죠. 갈릴레오 이전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다 정지에 있잖아요. 가만두면 다 정지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움직이는데 움직여도 정지한 게 자연스럽네. 그렇죠? 이거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겁니다. 갈릴레오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지금 등속으로 처음에 보냈는데 원래는 계속 등속으로 가야 되는데 마찰력이 있어서 정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지는 특수한 상태예요. 오히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한 큰 도약이에요. 이걸 도약하는 순간 인간이 이제 드디어 자연과학의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물리학의 아버지인데요. 물론 너무나 이게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그랬죠. 처음에 갈릴레오가 이 얘기했어요. 갈릴레오가 이 얘기를 왜 했어야 됐냐면은 지구는 돈다. 사람들이 바로 질문합니다. 도는데 왜 몰라? 마차를 타봐. 마차를 타고 마차가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바로 압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지구가 돈다며 우리가 왜 모르지?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은 등속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구가 등속으로 움직여서 모른다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렇죠? 여러분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는데 지구가 돌잖아요. 그 비행기보다 빨라요. 한 바퀴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지잖아. 지구 반지름이 6,400이기 때문에 지구 둘레가 2만 킬로미터예요. 24시간에 2만 킬로 가려면은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근데 왜 몰라 우리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죠. 그렇죠? 갈릴레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아시지만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둥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의 첫 발짝입니다. 뒤에 계속 보시겠지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은 과학에서 언제나 걸림돌이에요. 한 번도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 옳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과 물론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은 여러분이 생존과 번식에 가장 적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짝을 찾거나 예쁜 여자, 예쁜 남자를 찾거나 맛있는 걸 찾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이해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등속운동하는 게 뭐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제 돌연변이들이 저런 거 하는 거죠. 저 같은 돌연변이가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진화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과학을 하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뇌수술을 해야 돼요. 정지한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등속이 자연스럽다는 도약을 할 때 비로소 자연과학이 시작됩니다.
첫 발자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만 띄시면 그 다음은 그냥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따라서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속도의 변화를 기술해야 됩니다. 속도가 안 변하면 기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이겁니다. F는 ma. 됐죠? A란 건 가속도인데요. 속도의 변화죠. 속도의 변화가 있다면 거기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힘이라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됐죠? 그 비례상수는 질량. 이게 왜 질량이냐고요? 뉴턴이 얘기했죠? 몰라.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였어요. 이게 뭔지. 근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화학자들이 얘기하는 질량이랑 같은 것 같다. 항상 이제 이런 게 문제를 일으키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되죠. 이걸 이제 이공계 사람들은 멋있게 이렇게 씁니다. 미분이죠. 속도는 속도의 정의인데요. 위치의 시간 미분. 시간이 조금 변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속도의 미분, 속도의 시간 변화가 힘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미분으로 쓰여져 있고요. 결국 여러분이 우주를 이해하려면 시간의 함수로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적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 괴롭히려고 저희가 수학 교과 과정에 미분 적분을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분을 알려고 극한을 배우고 극한을 알려고 수열을 배우고 수열을 배우고 극한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고 그 다음 대학 들어가죠. 그거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미분으로 쓰여져 있고 적분을 하는 과정이 거기서 여러분이 우주의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힘이 0일 때가 위치가 1차 함수가 나오고 힘이 상수일 때가 위치로 시간 함수로 2차 함수가 나오고 힘이 x의 1차 함수일 때가 x가 사인 코사인이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의 복소수를 집어넣으면 지수함수가 나오고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예요.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특수함수 전부 다 합니다. 이걸 모으면은 고등학교 수학의 70%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은 바로 자연과학의 가장 간단한 상태에서의 답들을 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택된 겁니다. 이제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요. 남은 거는 이게 새롭게 도입됐죠. 힘이라는 것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힘이 몇 개 있을까 하는 문제죠. 힘이 100개 있으면 여러분이 100개를 배워야 되고 힘이 1개 있으면 1개만 배우면 돼요. 몇 개 있을까? 자, 힘이 여기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니까 딱 시험 내기 딱 좋죠. 오지선다형 문제로.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다 외워요. 여기만 외우는데 이 그림은 한 예술가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크게 감명을 받아서 우주에 있는 4개의 힘을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안에 4개의 힘이 다 있어요. 사과는 뭘까요? 중력. 그렇죠? 뉴턴의 중력. 전구는 전자기력. 그렇죠? 이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건 구슬을 깬 건데요. 이거 원자 핵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베타 분기할 때 생기는 약한 핵력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없어요. 이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장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후쿠시마에 가면 볼 수 있죠. 아니, 태양에 가도 볼 수 있어요. 태양에 가면 이 힘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힘이란 건 아까 봤지만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에요. 제가 힘 보여드릴게요. 자, 등속 직선운동, 등속 가운데는 정지도 등속이죠.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속도가 변하네? 그럼 여러분이 금방 배웠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정지했던 게 왜 속도가 바뀌어? 그러면 찾아야죠. 힘이 뭘까? 4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무슨 힘이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속된 게 아니라 일로 가속됐잖아요. 이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물리예요. 간단하죠?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힘인지 찾았는데 이 중에 없어? 그러면 5번째 힘을 찾은 거죠?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같이 노벨상 받으러 가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물리학자도 우주에 힘이 4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적 없어요. 귀납법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를 찾아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못 본 거죠. 자, 그러면 중력은 보기 쉽잖아. 지금 여러분 보시고 싶으면 바로 다 뭔가 꺼내서 손 놓으면 다 떨어지죠. 그거 중력이에요. 그거 말고는 뭘까? 그거 말고는 다 뭐라고요? 전자기력입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물리를 제대로 한 건데 쉽지 않아요. 물리 전공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 불면 내가 몸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정지했던 게 움직이니까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거 무슨 힘일까? 극적, 중력도 아니고 핵력도 아니고 전자기력? 말이 돼? 바람인데? 전자기력이에요. 못 믿겠다고요? 자, 바람이 저를 미는 거랑 손바닥이 저를 미는 거랑 다를 바 없죠? 이거 전자기력이에요. 아닌데요? 손바닥 힘인데요? 전자기력이에요. 자, 여러분 왜 제가 밀리냐면 손바닥이 저를 뚫고 지나가지 않아서 밀린 거예요. 왜 손바닥은 저를 뚫지 못하나요? 자, 이게 자연과학자들의 질문이에요. 지구가 정말 정지에 있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손바닥이 이걸 뚫지 못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첫걸음이에요. 왜 뚫지 못하냐면 오늘 같이 배우겠지만 손바닥을 확대하시면 원자가 보입니다. 원자는 전자가 있고 안에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가 전화를 갖고 있고요. 제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원자들의 전자와 제 얼굴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마지막 전자가 서로 마이너스 전기적 청력으로 밀어서 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기적 청력보다 큰 힘으로 밀면 뚫려요. 총알 같은 거 뚫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뭔가 속도가 바뀌거나 상태가 바뀌면 전부 다 뭐다? 다 전자기력이에요. 이거 외에는 인간이 캐터필더로 돌 날리는 거 말고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에 있지만 이 불을 끄고 싶어요.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되죠? 내가 여기에 스위치를 눌러서 이쪽의 상태를 바꿨어요. 전자가 움직이다 멈췄거든요. 불이 꺼진다는 건 힘이 작용한 거죠. 전자기력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전자기력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학과는 이 지구상에 전자공학과 외에 없습니다. 왜 다른 학과가 없을까? 왜 텔레파시 학과는 없지? 왜 다른 종류의 힘을 이용하는 제어는 없지? 왜 전자기만 사용해요, 우리가? 왜 핸드폰을 전자기파로만 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밖에 없거든. 전자공학과 외에는 제어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전기 말고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5번째 힘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전자공학과 학생 있어요? 프라이드 가지세요. 당신들밖에 제어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이걸 제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어하지 않고요. 이거 두 개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물리학이에요.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거. 연구기간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우주에 물체가 하나만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등속 직선 운동이 자연스러운 운동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요? 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주 공간에 진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다 없애버린 다음에 물체를 하나만 딱 놓습니다. 그리고 걔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운동의 정의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물체가 하는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인 거죠. 여러분 영화 그래비티 보셨으면 무수히 봤을 겁니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그 주인공이 몸부림을 쳐도 등속 직선 운동을 벗어날 수 없어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렇죠?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체가 하나만 있으면 이 물체가 다이아몬드건 뭐 오바마 대통령이건 상관없고요. 뭐 저라도 상관없어요. 등속 직선 운동 외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우주의 물체가 두 개가 되면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4가지 종류가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자, 재밌는 거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이제 운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전히 간단한 운동입니다. 바로 태양계의 지구가 도는 운동이죠. 중력이 작용할 때 태양계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그 운동입니다. 여전히 단순한 운동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 힘을 주고받을 때 힘은 언제나 주고받아요. 힘은 주고받는데 놀라운 게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자, 볼게요.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데요. 이 물체와 지구 사이에 힘이 작용합니다. 즉, 이 물체도 지구를 당기고 이 지구도 이 물체를 당깁니다. 제가 손을 놓으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물체만 움직였네. 물체가 당겼구나. 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지구도 움직였어요. 근데 왜 모르냐고요? 왜 모르냐면 아까 F는 MA에 있는 질량 M 때문에 그래요. M. 질량의 반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힘은 같지만. 지구 질량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얘가 1m 움직일 때 지구는 지구 질량분의 이 지갑 질량 한 것만큼 움직였어요. 곱하기 1m. 자, 힘이 똑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항상 크기도 같고 방향만 반대고요. 개체와 상관없이 두 물체 사이에 관계를 주는 게 힘입니다. 그것만이 근본적으로 물체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체의 상태라는 건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우주에도 물체가 세 개가 되는 세 물체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을 때 이 시스템의 운동은 케이오스를 보입니다. 삼체 문제라는 건데요. 그래서 세 개부터 우리가 예측이 힘들어져요. 자, 여기까지가 20세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이 찾아낸 우주의 법칙입니다. 저거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했죠. 저거 가지고 엔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요. 비행기도 만들고 다음에 뭐 배도 만들고 그래서 뭐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기도 하고 얘네들이 그렇죠? 총도 만들고 다 했어요.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걸로 정의되는 새로운 우주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그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이 20세기 전 과학을 얘기한 이유는 그것과 제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적어도 이전까지 과학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은 우주가 세 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고 내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아니 물리학자들은 다 실제론자예요. 존재한다고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허상이라고 하면 못하죠. 실제로 존재하고요. 질량을 갖고 있고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 불멸의 무엇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초에 물리학자들이 전혀 다른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를 제가 시작하면서는 이제 아까 제가 물리학자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근본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은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팩트를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한 얘기예요. 파인만은 아주 똑같은 얘기도 아주 구수하게 잘하는 사람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멸망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몰라요. 하여튼 지구 멸망하는 건 종종 나오잖아, SF에. 지구 멸망하려고 그래요. 다 죽었어, 사람들. 요 방 안에 지금 청소년 한 10명이 살아있고요. 남녀 비율 50대 50. 청소년 10명이 살아있고, 다음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과학자예요. 근데 나는 곧 죽어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기 직전에 뭔가 애들한테 말을 해서 얘네가 유일한 인류야. 얘네가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해서 다시 인간의 문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 10명이. 내가 할 일은 단 한마디의 말을 해서 그 말을 기반으로 얘네들이 인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 말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마디 말을 남길 힘밖에 없어요. 자, 당신이 이런 과학자라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갑자기 막 엄청난 막중한 그 의미감이 막 느껴지시죠. 파인만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한마디를 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올 텐데요. 그 사실이 바로 인간이 알아낸,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알아낸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주위에 삼라만상이 보이잖아요. 보세요. 무지 많죠? 이 모든 것이 100가지 원자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 어떤 사람들은 수집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우표도 모으고 뭐 예쁜 사진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궁극의 수집은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 100개를 모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 100개를 모았으면 그거의 조합으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원소의 세계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원소 100개를, 사실 100개가 필요 없는 게 우리 주위의 원자 물질들은 그렇게 이렇게 뭐 히토류 같은 거 필요 없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원자면 다 돼요. 여러분 몸은 75%가 수소예요. 아셨나요? 여러분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건 아셨죠? 물이 H2O니까 여러분 몸의 75%가 수소예요. 한 20, 30%가 산소고요. 질소, 그 다음은 탄소가 10몇 % 있고요. 그 이외에는 1% 미만입니다. 여러분 몸은 CHO로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근데 이렇게 다양하죠. 여러분 몸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거북이도 그렇고요. 강아지도 그래요. 공룡도 그랬고요. 새도 그렇고요. 곰팡이도 그래요. 대부분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아니,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하고. 인이 약간 필요해요. DNA 때문에. 인이 약간 필요하고, 여러분 헤모글로빈 때문에 철이 약간 조금 필요하고요. 따라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떤 거든 저한테 가져오면 다 원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많은 종류의 물질이
우주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우주는 똑같이 생긴 원자들을 재조합을 할 뿐이고 원자들은 영원 불멸합니다. 숫자가 보존돼요. 우주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죽고 우리가 다 없어지고 이 지구가 망해도 지구를 이루던 원자는 다 보존됩니다. 다른 형태로 바뀌겠죠. 화성의 일부가 되거나 다시 폭발해서 초신성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원 불멸합니다. 아마 다음 주 강연이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천문학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는 별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똑같아요. 우리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이제 앞에 제가 첫 번째 한 질문과 이 질문을 결합하면 답이 나오죠. 따라서 삼라만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원자들은 어떻게 운동하는가입니다. 됐죠? 원자들의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그러고요. 양자역학이 20세기 초에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인간이 양자역학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게 반도체, 도체 이런 걸 다 이해하게 되고 원자 주기율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양자역학이 있기 이전과 있기 이후의 문명이 다른데요. 전자공학은 양자역학이 없으면 안 나오고요. DNA, 분자생물학 이런 거 분자, 원자란 단어가 붙은 건 다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거예요. 그 원자를 기술하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할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기술하는 법칙이 역시 있고요. 그 법칙은 인간이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법칙보다도 더 직관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원자라는 걸 아시죠? 원자의 모양이죠? 여러분 몸은 다 이로 돼 있어요. 자, 근데 항상 우리가 대상을 공부할 때 그 대상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거랑 피상적으로 아는 거랑 간략히 아는 거 말고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원자라고 할 때 이 그림에는 물론 에센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크게 보면 여기 주위에 전자라고 부르는 게 돌고 있는데 되게 작은 것 같죠? 실제로 작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전자의 크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에 가까워요. 점에. 가깝다고만 얘기할게요. 원자가 크기가 있으면 상대성 이론이 깨지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이것도. 참, 이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노란색은 양성자, 파란색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핵력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 전체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중력에 비해서 이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를 이해하는 데는 전자기력만 필요해요. 이 그림에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이 원자핵이 굉장히 작아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자 하나, 여러분이 머리카락 자르면 단면이 보이세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머리카락 단면에 원자를 한 10만 개 늘어세울 수 있습니다. 되게 작죠, 원자는. 그렇죠? 그 원자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니까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기를 원자핵을 제가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농구공만하게 많다고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는 어디쯤 있을까? 제가 물어봅니다. 제일 작은 원자로 할게요. 제일 작은 원자가 수소거든요. 수소 원자의 경우 만약에 원자핵이 농구공만큼 커졌다면 그러면 원자는 얼마나 졌을까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은 전자는 대략 요 강의실 주변을 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작아요. 원자핵은. 전자가 어디쯤 있을까요? 자, 여기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전자가 어디쯤 있냐면 이게 농구공이고요. 여기 강남역에 있습니다. 수원자예요. 제일 작은 거. 다른 원자들은 더 큰데 이거보다. 그러면 전자가 훨씬 멀리 있어요. 그럼 도대체 자, 전자는 제가 점이라 그랬어요. 크기가 없다 그랬죠. 농구공이 있고요. 강남역 정도의 정말 크기도 없는 점 하나가 돌고 있고요. 이 사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원자고요. 여러분 몸은 이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 몸의 75%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질문해야 돼요. 텅 비었는데 왜 꽉 찬 거로 보이죠? 질문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과학할 자격이 없는 거죠. 텅 비었다며. 텅 비었어요. 여기 농구공 있고 강남역에 뭐 사과씨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에. 근데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꽉 차 있지. 답은 텅 비어 있어요. 꽉 찼다고 착각을 하는데 왜 착각을 하냐면 바로 전자기력 때문에 그래요. 가시광선이 이 물체 구조를 뚫지 못해서 막힌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고요. 제 손가락도 저 전자랑 반발력으로 뚫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원래는 힘으로 밀어내니까 막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하면 뚫고 지나갑니다. 엑스레이를 쬐면 바로 지나가요.
엑스레이는 여러분이 없다고 느껴요. 뼈만 좀 있고요. 감마레이 점에는 아무것도 없죠. 지나갑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건데, 이제 제가 실제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도대체 실제가 뭐죠? 이게 여러분이 그 불교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욕심 갖지 마세요. 저기 지금 여기 돈이 있잖아요. 이거 10,000원짜리 나오네요. 텅 빈 원자들의 조합. 이거 대부분 이것도 종이니까 탄소가 대부분이에요. 탄소하고 수소, 산소 원자로 돼 있어요. 이것도 대부분 다 질소 약간 하고요. 이거 빈 공간 없이 찌부러뜨리면은 이거 사과시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거 어쩌고 평생을 이제 따라다닐 텐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우주에는 그냥 텅 빈 겁니다. 힘밖에 없어요. 전자기력밖에.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원자고요. 이것의 운동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양자역학 얘기를 할 텐데 얘네들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의 운동과 이것의 운동을 기술해야 되죠.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로지 전자만을 기술할 겁니다. 전자만을.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거 있죠. 전자도 등속 직선 운동이 자연스러울까? 뭐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있으면 가속할까?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로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검은색 스크린에 구멍이 2개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를 이제 물리학자들은 고상한 말로 이걸 슬릿이라 그래요. 슬릿. 슬릿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아래 위로 쭉 찢어진 걸 슬릿이라 그래요. 구멍 가운데. 그래서 이걸 2개라 그래서 이중 슬릿이라 그래요.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제가 뭘 할 거냐면은 2개의 구멍이 있는 이 스크린에다가 전자를 보낼 거예요. 되게 허탈하죠. 왜 허탈하냐면 뭐 하나만 하지 이런 실험은. 왜냐면은 그 전자가 이게 입자니까 우르르 갈 테고요. 뭐 벽에 부딪힌 거는 부딪힐 거고, 부딪히지 않고 운이 좋게 지나가면 여기 지나가서 이렇게 그냥 2개의 무대기가 나오겠죠. 스크린에. 그렇죠? 이거 이상에 뭐가 있을까? 맞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세상에는 저 공과 같은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바로 이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리예요. 소리만이 아니라 이 물결파도, 이게 눈으로 지금 소리를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전파되는데, 이제 이 경우는 물의 밀도, 물의 높낮이가 바뀌는 거지만, 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의 밀도가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돌을 하나 던지면, 물론 낚시터에서 하면 안 되겠죠.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이 만들어져요.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공을 2개 던지면 돌을, 그러면 2개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예쁜 간섭이라 그러는데, 간섭 무늬가 만들어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가 이 파동을 마찬가지로 이 2개의 슬릿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안 보이는데요. 이 밑에서는 이렇게 파동이 쭉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서 구멍이 2개 있으니까 이 2개의 구멍 각각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해서 파동이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간섭을 또 하죠. 만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쁜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3차원으로 다 본 거고요. 실제 우리가 스크린만 보면, 스크린에는 여러분이 여러 개의 이런 무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2개가 대비되는 겁니다. 입자를 이중슬릿에 보내면 2개의 줄이 나오고요. 입자들로 이루어진. 파동을 보내면 여러 개의 줄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잘 알려진 현상이에요. 정리, 입자, 됐죠? 파동. 2개는 다른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바로 전자를 2개의 슬릿에 보내는 실험을 이제 해보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개의 줄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자에 대한 다른 실험들을 얘기 안 해서 이게 정말 이게 공 같은 입자일까 하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LCD를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LCD가 아니라 브라운관을 사용했어요. TV.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집에 이따만한 TV가 있었어요. 지금은 얇잖아요. 이따만해요. 그다음에 뜯어보신 분 있을지 여기는 안 뜯어봤을 수도 있는데, 뜯어보시면 앞에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으로 깔때기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관이 있어요. 이 관 끝은 뜨거워요. 써있죠. 고전압, 손대지 말 것. 2만 볼트가 걸립니다. 거기서 전자가 만들어져서 날아가죠. 날아간 전자를 여기서 전기장, 자기장으로 제어를 해서 스크린에 갖다 정확한 위치에 갖다 꽂히게 합니다. 탁탁탁탁.
꽂히는 위치에 따라 색깔이 다른 색깔이 이제 나오는데 그 색깔을 여러분이 앞에서 보는데 화소마다 색깔이 다르고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짜자자자 그리면은 여러분이 하나의 정지한 화면을 보게 되는데 그 정지한 화면을 빠른 속도로 1초에 12번 이상 바꾸면은 내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본다고 착각하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때는 정말 전자가 날아갔고요. 진공관이죠. 그때 사신 분들은 이 느낌이 더 오죠. 전자는 입자예요. 전자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의 줄이 나와야 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자 이게 이 모든 스토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전자는 입자인데 두 개의 슬릿을 통과시켰는데 마치 소리와 같은 파동이 지난 것 같은 무늬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게 문제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아까 파동 얘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간섭 무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동의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는 파동은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 입자는 여러분이 자, 이거 여기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위치가 바뀌면 여기 일로 이동하는 거잖아. 위치를 정확히 압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치를 얘기했잖아요. 물체를 기술할 때. 파동은 위치가 없어요. 자, 뭐 할까요? 여러분 누구 좋아하나요? 요즘에 저희 딸은 엑소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어? 누구 좋아해요? 걸스데이. 좋아. 걸스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어디 있나요? 어딘가 있긴 있어요. 걸스데이 하는 순간 들었잖아. 이 공간 어딘가 있는데 걸스데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나요? 걸스데이에 해당하는 압력 파동의 모양이 공간에 있는데요. 여기저기 다 있죠. 이렇게 퍼져나가죠. 동시에 여러분 귀 위에 다 도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동은 위치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두 개의 슬릿을 통과시키면은 두 개의 구멍을 파동이 동시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간섭할 수 있는 거죠. 입자는 한 번에 하나의 구멍을 지납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입자가 지나가면서 뭔가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알게 될 텐데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니지. 정상은 아니죠. 혹시 이 전자들이 뇌가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나는 일로 갈 테니까 너 절로 가. 그럴 수도 있잖아. 첫 번째 가능성. 전자를 본 적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why not?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막냐면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면 되죠. 한 번에 하나씩 전자를 보내고요. 떠난 전자가 스크린에 부딪힐 때까지는 두 번째를 안 보내. 그러면 두 번째는 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만족스럽죠? 자, 그렇게 실험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짜는 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내면 전자가 이 구멍을 지날 때 파동처럼 지나는 건데 파동처럼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전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싫으시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전자가 둘로 나눠져서 각각 구멍을 지난 다음에 다시 합쳐진다. 뭐가 좋으세요? 하나가 어떻게 쪼개지냐고요? 한 번에 하나라만 한 구멍만 못 지나고 한 구멍만 지나면 아까 같은 패턴이 안 나오니까.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1920년대 물리학자들이 처한 상황이었고요. 그때 물리학자들은 당연히 멘붕이었겠죠. 진짜입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 된 거죠. 이게 아마 인류의 지성 역사에서 가장 황당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물리학자들은 전자 하나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중첩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요. 양자 중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그거 없으면 지금 화학과 생물학 전체가 무너집니다. 제가 나중에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제 멘탈을 가진 과학자라면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난다고? 그러면은 그냥 보면 되지.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과학자의 마음은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동시에 두 개를 지나? 사진 찍어보면 되지. 진짜 동시에 두 개를 지나나? 그렇죠? 사진을 이제 찍어봅니다. 그래서 보면 되죠. 어디를 지나나?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간절히 바라기로는 사진을 찍었더니 하나의 전자가 두 개 양쪽에 동시에 딱 있다 딱 찍히면은 되는 거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사진을 찍어보면 전자는 한 번에 하나의 구멍만을 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렐레 아까 거짓말했네. 한 번에 두 개 지난다며.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이 측정을 시작하면은 전자는 분명 쪼개지지 않아요. 다음에 처음에 하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만 지납니다. 우주 자체가 모순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때에는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입자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나 관측당하네? 잽싸게 입자로 행동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젠 안 봐요. 그러면 좋아, 이게 진짜인가? 이제 안 보기 시작합니다. 실험을 다시 리셋하고 나 이제 안 볼게. 한참 있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간섭 무늬가 나옵니다. 이건 멘붕2죠. 자, 전자는 자신이 관측을 당하는지 당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맞닥뜨린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그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서 입자와 파동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측정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철학하시는 분들도 잘 알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게 지구가 도는 건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이게 과연 될까요? 그래서 저 해석을 우리가 그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서로 하여튼 설명해야 되니까. 자, 우주를 먼저 거시계와 무시계로 나눕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날 수 없잖아. 근데 전자는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못하는데 전자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기술되는 세상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우주를 나눕니다.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우주를 기술하는 두 개의 법칙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측정을 하면 여기서 측정이라 함은 측정의 주체는 거시계, 나와 같은 큰 물체고요. 측정의 객체는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입니다. 측정을 하면 결과는 항상 거시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결과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었던 것이 입자로 바뀌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코펜하겐 해석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자, 여기서 물리학자들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그룹과 따라가지 않는 그룹으로 나뉘어요. 따라가지 않는 그룹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선봉장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양자역학이 이깁니다. 코펜하겐 해석이 이겨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위시한 당시 아인슈타인을 위시한 과학자는 나이 40대 이후 그룹이고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룹입니다. 신진 세대가 이제 그 앞선 세대에 반대를 해서 물리학을 뒤엎은 혁명을 만든 거고요. 반대하는 나이 든 세대는 죽을 때까지 반대를 해서 이 양자역학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반대가 있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반대가 없어져요. 그게 1970년입니다. 40년대까지. 그런 처절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좀 이상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설명은 되죠. 그렇죠? 정말 알론이 죽지 내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고? 자, 설명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나온 문제는 이렇게 하고도 모순이 안 일어날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법을 만드는데 억지로 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되도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라고 해서 위에서 야, 너 이거 만족시키는 법을 만들어봐. 너 밤에 너 집에 10시 전에 들어오는데 빨리 남자친구 만들어.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두 개를 막 주면서 동시에 법을 만들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어쨌든 뭔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이 물어봅니다. 자,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을 하면 상태가 변한다며. 네, 그렇습니다. 자, 두 개의 구멍을 전자가 지나는데 관측했더니 한 개만 지난다며. 네, 맞아요. 자, 내가 관측을 했더니 오른쪽 구멍을 지나요. 그러면 관측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오른쪽 구멍에 있었겠죠. 맞아요? 자, 두 구멍 가운데 하나를 지날 텐데 관측을 했더니 이쪽을 지나요. 질문은 관측하기 직전, 1초 전, 0.0001초 전에 전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다고요? 안 돼요. 동시에 있어야지. 관측 전에 여기 있는 걸 내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자는 원래 하나를 지났던 거예요. 그걸 내가 확인한 거죠. 내가 측정을 할 때 원래는 두 개를 지나던 게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전에는 동시에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래? 막 머리 긁죠. 그럼 측정 전에 어디 있었냐고. 몰라요. 답 못합니다. 양자역학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측정 전에 위치를 모를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존재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양자역학은 측정 결과만을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물어보죠. 자, 달을 관측했더니 저기 있어요. 내가 달을 관측하기 전에는 달이 어디 있었지? 몰라요. 달이 존재했나? 몰라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달이 없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양자역학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언제 달이 만들어진 거야? 나는 안 봤는데 내 친구가 봤어. 그럼 그때 생기면 되나? 좋아요. 인간이 아무도 안 봤어요, 달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 다 일찍 자서 달을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럼 달이 없는 건가? 근데 강아지가 봤어. 본 건가요? 강아지가 본 건? 그럼 언제 달이 만들어졌을까요? 지구상의 첫 번째 눈을 가진 생명체가 나왔을 때? 삼엽충이 눈이 있었대요, 삼엽충이. 삼엽충이 뿌연 그 눈으로 달을 봤을 때 달이 그 자리에 측정이 돼서 거기 생긴 걸까요? 자, 이게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그냥 측정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이 개입하는 겁니다. 물리학 역사의 처음으로 주관이 들어온 겁니다. 양자역학은 그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로 실제성이란 자연은 실제해야 된다. 물리학자는 실제론자고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 걸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한다는 것은 측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읽는 결과물은 이 사람의 위치는 원래 그 자리에 본질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내가 확인하는 거지 내가 측정을 할 때 그 위치가 만들어지었으면 걔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게 만약에 네가 실제라고 정의한다면 양자역학은 실제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걸 미봉책으로 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봉책이 맞다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 두 개의 구멍 어디 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어딘가 지날 거 아니야. 내가 봤더니 오른쪽 지나. 어떤 땐 왼쪽으로 지나. 이건 누가 결정하죠? 그거는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에 지나는 사건인데 여러분이 측정을 하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확률입니다. 동전을 던질 때 던지기 전에는 앞면과 두 면이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어요. 결과로서. 하지만 땅바닥에 떨어지면 앞면으로 결정이 되죠. 이때 여러분이 동전을 던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은 앞면에 대해서 앞면에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슬릿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구멍을 지나는지에 대해서 양자역학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오른쪽 구멍을 지날 확률이 2분의 1이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우주는 결정돼 있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양자역학과 같이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식의 이론은 물리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물리학자 입에서 신 얘기 나오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진 거예요.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수학적인 어떤 논리를 써서 상대방을 반복해야지 이런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아인슈타인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졌습니다. 결국. 양자역학의 그 괴상한 모든 과정들이 아주 괴상하지만 양자역학은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해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져서 확립된 게 1927년입니다. 그래서 불과 5년 이내에 우리가 공유결합을 이해하고요. 여러분 공유결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럼 넘어갈게요. 공대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p3 공유결합 이런 거, 아니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그런 게 다 중첩. 사실 아마 화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맨날 듣게 돼요. 금속 내의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물체 내에서? 여긴 자유로운 전자가 없죠? 금속은 자유롭게 움직여요. 금속 내의 자유전자는 모든 원자에 동시에 있는 상태를 구현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전자가 물체 내의 모든 지점에 동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자유로운 거랑 동치죠. 그게 여러분이 금속 내에서 움직이는 전자예요. 구리, 알루미늄, 여러분 금속 아시죠? 전도체, 전압을 걸어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인간이 그 전까지 그걸 이해 못했죠. 왜 자유전자가 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원자 내에서 전자가. 어쨌든 자, 이런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저런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역학을 추정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잘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shut up and calculate, 입 닥치고 계산해, 해석이라 그래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와요. 입 닥치고 계산해, 해석. 잘 맞으니까. 자,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우주는 이렇습니다. 원자 세계가 있고요. 여기서는 원자, 전자들은 동시에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고, 측정하면 상태가 바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거시계와 미시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측정은 얘가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둘로 나눈 거죠. 행복하다. 이거 누가 물어보면 2단이죠, 2단. 물어보면 안 돼요.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누가 물어보면 2단이에요. 참, 이거 무서운 얘기죠. 과학에도 2단 그런 게 있어요.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지나갑니다. 왜 못 지나가냐면은 제가 이 두 번째 파트를 열면서 했던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자, 얘도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원자가 몇 개 없을 때는 동시에 두 장수에 있을 수 있다가 많이 모이면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전이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원자가 도대체 몇 개가 모이면은 거시기냐는 거죠. 만약에 100만 개가 경계라 그러면 100만 개까지는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다가 100만 1개가 되는 순간 못 지난다고? 뭐가 이상하죠,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하면 뭐라고요? 입 닥치고 계산해. 그렇죠?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자, 저걸 이제 해집는 논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슈레딩거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 고양이가 바로 저 양자역학의 약점을 팍 칼로 찌르는 건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과학이 교양이 아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과학이 교양이고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미국에서 가장 히트치, 현재도 상영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 사람 만나보시면 저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그 코지터 에르고숨 다음 보여드린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에요. 그 정도는 셰익스피어 레벨의 지문이죠. 우리 사회가 많이 되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구 사회가 1960년대 했던 지문을 우리는 아직 이제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을 하고 이제 융복합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방사능 물질이죠. 이거 독극물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방사능 물질은 복잡하지만 우리의 오늘 논의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상태 A와 B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빛이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빛이 나오면 이 빛이 이 삼각형으로 생긴 검출기를 때려서 검출기가 빛을 받으면 이 독약병을 깨트립니다. 그런 장치가 달려 있어요. 자, 일상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A 상태, B 상태 가운데 하나의 상태만을 가져야 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났듯이 A 상태와 B 상태를 동시에 갖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원자는 A이면서 B, 동시에, 중요한 게 동시에예요. 빛은 나왔으면서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동시에. 병은 깨졌으면서 안 깨졌을 수 있죠. 동시에. 그런데 여기다가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병이 깨졌으면 죽었을 거고 안 깨지면 살았으니까 동시에 고양이는 살아있고 죽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얘기를 양자역학 그 코펜하겐 해석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야,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을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걔는 거시기잖아.
걔는 큰 개이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병은 동시에 안 되지. 얘는 안 되지.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우주를 둘로 나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젠 답을 해야 돼요. 경계가 어디 있는지. 여기 지긋지긋한 슈레딩거 고양이고요. 사실 2000년대 말, 그러니까 1900년대 말, 1990 몇 년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물어보면 이제 바로 칼 맞을 수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질문이죠, 물리학자들이.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과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답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과학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해보면 되지. 그렇죠?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만약 고양이가 저렇게 동시에 살아있고 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고양이 가지고 이중수리 실험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실험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그 애완동물 학대죄로 잡혀갑니다. 이거 안 되죠. 실제 1999년 실험을 합니다. 물론 고양이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고양이 던질 수는 없으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이제 이걸로 하는데요. 이런 기호에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탄소 원자를 60개 모아서 만들어진 분자란 뜻입니다. 물론 여전히 작아요. 크기가 1나노미터.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00분의 1, 만분의 1이에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 눈으로 봤을 땐 고양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이걸로 간선분이 나올까 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날까? 자, 실험했더니 나옵니다. 그럼 더 크게 해보고 싶겠죠? 더 크게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은 자꾸 키워가면은 물체의 크기를 언젠가는 인간까지 오겠죠. 고양이까지. 중간에 장벽이 있어요. 자, 이 실험의 중요한 거는 그 장벽이 뭔지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장벽이 뭐냐면, 자, 이 실험은 사실 자일링거 그룹에서 한 건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은퇴했고요. 2005년인가? 그때 60회 생일잔치한테 갔었는데, 자기들 목표는 아메바로 실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메바는 너무 먼 미래의 목표고, 인슐린 가지고 실험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사람은 은퇴했고, 이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린데요. 마쿠스 안트가 지금 이 그룹을 받아서 40명 정도의 연구원을 이끌고, 이 비인 대학이죠.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저 실험을 해서 여러분이 간선무늬를 보려면 이 녀석이 날아가는 동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지날 때 여러분이 관측을 하면 간선무늬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관측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안 보면 되지?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공기 중에는 이렇게 산소와 질소 분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실험을 공기 중에서 하면 이 C60라는 이 거대 분자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공기 분자랑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한 번만 부딪히면 간선무늬가 사라져요. 그래서 아까 같이 간선무늬를 보고 싶으시면 진공 속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 좀 더 디테일은 복잡한데 진공도라는 게 완벽하게 공기를 다 뽑을 수는 없고 대략 밀도가 어느 정도 되게 진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로 진공도를 높여가다가 얘가 이 정도 길이를 지나는 동안 평균적으로 한 번도 공기 분자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진공도가 좋아지는 때부터 간선무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게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답이 다 나왔죠. 모든 답이 다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왜 여러분은 간섭 못하냐면은, 왜 고양이는 간섭을 못하냐면은 측정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주변 환경에 이런 것들과 부딪히지 않고 두 개의 슬릿을 지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죠. 첫 번째, 여러분이 숨 쉬면 안 되죠. 공기 분자 한 개하고도 부딪히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게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기 만지면 이 순간에 여기 지금 수십만 개의 원자가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밥이 식도를 통해 지나가서 장을 통해서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몸을 쓸고 지나가죠. 여러분 몸을 이루는 그 내장 부위는 한 달 내에 다 바뀝니다, 원자가. 다 떨어져 나가서. 근데 왜 몸이 유지가 되냐고요? DNA가 있어서 그래요. 계속 리페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원자가 있는데 영원 불멸이 아니라 단지 DNA 정보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계속 원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는 원자를 하나도 안 떨어지도록 붙잡아야지만 비로소 간섭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빛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암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몸에서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이 있으면 외부로 열이 발산되는데 흑체 복사 이것도 안 돼요. 그걸 전부 다 막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간섭합니다.
그런데 물체가 커지면 그게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 못하는 거고, 즉 연속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이해한 스레딩거 고양이의 답입니다. 그럼 측정의 주체는 누구죠? 아까 아인슈타인이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없냐고요? 측정의 주체는 바로 이 원자죠. 즉 측정을 당하는 대상을 제외한 우주 전체가 측정의 주체가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원자가 부딪혔을 때 이 부딪힌 원자를 붙들고서 야, 쟤 어디 있었어? 물어보지 않아도 부딪히기만 하면 이 우주는 원리적으로 얘 위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측정이 된 거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결론, 측정의 주체는 인간도 아니고 지능을 가진 생명체도 아니고 삼엽충도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측정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은 가능하지만 너무너무 힘들다로 바뀐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말 1999년 실험이었죠. 그 해 아직 노벨상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자일링거 노벨상 이제 올해도 발표할 텐데 올해는 못 받을 거고요. 올해는 다른 분야가 받을 차례예요. 내후년쯤 받을지 몰라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노벨상을. 자, 그런데 여전히 이 해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거 결 이름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결 어긋남 이론. 저는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동시에 이게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이 중에 하나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보신 것 같이 사실 고양이의 삶과 죽음은 병의 깨짐과 안 깨짐과 서로 얽혀 있습니다. 병이 독약병이요. 독약병이 깨진 거와 안 깨진 거는 원자가 A 상태인지 B 상태인지에 얽혀 있는 거죠. 다 줄줄이 얽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컨텍스트에서는 관측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역시 관측자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사람은 고양이가 죽은 거를 본 관측자고 이 사람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걸 본 관측자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하나만 실제로 일어나죠. 우주에서 측정을 하면.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이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고양이와 얽혀 있고 살아있는 고양이는 안 깨진 병과 얽혀 있고 안 깨진 병은 A 상태의 원자와 얽혀 있는 거죠. 줄줄이 한 묶음이고 줄줄이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측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관측자 가운데 누가 옳으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에서 모든 관성계가 동일하다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요. 누가 옳은지를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둘 다 옳아야 돼요. 둘 다 옳다는 얘기는 우주가 이 순간 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세계 이론 또는 다중 우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멀티 유니버스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점은 측정을 통해서 우주가 하나로 선택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는 그냥 계속 중첩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분기를 해나가는데 끝없이 분기해. 사실 고양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아,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갈까? 아니야, 좀 더 듣자. 자, 나갈까 하는 순간 나가는 우주가 있고요. 안 나가는 우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웃었잖아요. 웃을 우주가 있는 거고 웃지 않고서 찌푸릴 우주도 있는 거고요. 손을 떨었잖아요. 떨지 않을 우주가 있고 떨어 우주가 있는 거죠. 모든 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순간마다 우주가 척척척척 나눠진다는 건데 결론은 우주가 무한히 많다는 거죠. 이게 맞다면 우주가 무한히 많고요. 이제 자연과학이 걸어온 길을 계속 가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지구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의 주위의 행성, 초라한 행성. 우리 인간은 특별한 게 아니라 수많은 DNA를 공유하는 그 똑같은 화학 방식으로 작동하는 생명체 중에 하나. 초라한 허무주의죠.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이 우주는 무한히 많은 무한 우주 가운데 하나. 히틀러가 살아있는 우주도 있고요. 한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했던 우주도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보여주면서 진행할 뿐이에요. 법칙이란 없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한 가능성 라인에 타고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법칙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허무주의죠.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칙이 있다고 믿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철학으로 가는 건데요. 자, 이쯤 되면 실체가 뭔지 여러분이 이제 막 도대체 진짜라는 게 뭔지, 그렇죠? 내 우주가 진짜가 아닐 수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치겠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여기는 지금 아무 그 실험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SF의 영역입니다. 평행우주는. 앞에까지는 제가 실험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까지는 현재 정통 과학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약간 지금 SF 영역인데요. 자, 제가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저기 다 있는 거죠. 정말 기분 나빠요. 사실. 기분 나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정말 본질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죠. 야, 여기는 혹시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답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철학과 학생 있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비트겐슈타인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그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죠.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 물론 철학자 얘기니까 물리학자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안 해요.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은 실제론자입니다. 사물이 존재하고요, 질량이 있고요, 원자가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기술하려고 했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실제로 있는 전자가 동시에 두 장수에 존재하지?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드러내고서 사건으로 다 사실로 교체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있다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모든 관계없죠. 실체가 아니니까. 사건으로는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두 여자를 동시에 사귀는 사건도 가능하죠. 사건인데 뭐 어때? 실제로는 안 되지만 몸이 하나니까. 그렇죠? 글로 쓰는 거 가능하잖아요. 소프트웨어에 한 줄을 쓰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주를 어떤 실체들의 조합이 아니라 사실과 사건의 총체로 이제 보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우주가 사실들의 조합이라면 사실이란 건 어떤 스테이트먼트라는 얘기고요.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바뀌는 게 우주죠.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정보 우주라는, 제가 이따 책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주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동시에 두 장수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두 장수에 있다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하나 써 있는 거죠. 어느 컴퓨터인가에. 동의하세요? 전 동의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는 말이 이겁니다. It from bit. it은 존재를 말하는 거고 bit은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표어입니다. 그쪽 사람들의 구호죠. It from bit. 자, 제 강연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 한 얘기를 하면서 마칠게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소설 가운데 여기 저 라스트 퀘스천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좋아요. 이 소설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주의 미래가 되게 암울한데요,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 잘 모르신다고 웃으셨던 연력학 제2법칙. 이 우주의 미래, 시간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주의 미래를 얘기해줍니다. 우주의 미래는 모든 여러분이 잉크방울을 어항에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처음에 모여있지만 퍼져서 전 공간에 고르게 퍼지잖아요. 그게 우주의 미래입니다. 엔트로피가 제일 큰 상태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물질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엔트로피가 제일 큰 상태, 연력학 제2법칙이 얘기하는 우주의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의 상태는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가 다 흩어져가지고 우주에 등방적으로 퍼져 있는 게 우주의 미래입니다. 엔트로피가 최고인 상태예요. 너무 우울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우울하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엔트로피를 극적으로 줄이는, 우주에 퍼져 있는 이 모든 상태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엔트로피를 확 줄이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 컴퓨터한테 한번, 인간이 하기 힘드니까 컴퓨터 보고 풀어보라고 합니다. 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우주의 모든 자산을 그러니까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하는데 답을 못 내요.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점점 인간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태양계를 다 점령하고요. 은하계를 다 점령을 하고 다른 은하로 막 갑니다. 이제 SF 얘기죠. 나중에는 우리 은하 전체를 써서 컴퓨터 만들어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의 끝에 가면은 나중에 인간들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를 만듭니다. 거의. 우주 전체를 끌어다가, 에너지를 끌어다가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답을 내놓습니다. 답이 뭘까요? 바로
빛이 있으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리학과 이석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다중우주 설명하실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막 끄덕였는데요. 다중우주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증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 책을 쓰신 그 선두주자라고 하시는 분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는 건지. 이 책을 쓴 사람은 단순히 다중우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베드랄은 다중우주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가 정보로 되어 있다는 입장이죠. 우주가 양자 정보로 되어 있다고요. 다중우주랑 양자 정보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정보로 되어 있다는데 다중우주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긴 했지만, 다중우주가 없었어도 우주를 정보로 보는 게 편해요. 아까 앞에 제가 실제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양자역학 초창기부터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중우주론과 상관없이 정보우주는 존재합니다. 다중우주를 주장하는 다른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근거를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다중우주가 아니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런 종류의 우주를 다세계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다중우주는 이제 천문학에서 나온 건데요. 놀랍게도 지금 그게 뜨는 이유가 여러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이 뭔지, 궁극의 입자가 뭔지, 그러니까 입자 물리죠, 천문학, 양자역학, 여러 분야에서 지금 비슷한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어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증거는 없어요. 단지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걸 뭉뚱그려서 멀티 유니버스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고요. 각 측면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주장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를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측정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문제를 그냥 깨끗하게 해결하는 대안 중에 하나로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다중우주라고 할 때에는 천문학에서 아마 다음번 오신 분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다음 주 주제일 때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팽창이나 우주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나오는 다중우주도 있고, 우주가 진짜 무한한지 유한한지에서 나오는 다중우주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한 7가지 예가 있는데, 어디도 실험적 증거는 없는데, 근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 가정을 하면 편안해져요. 근데 편안해지는 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브라이언 그린이나 이런 과학 대중 서적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막 책을 써대고 있는데, 물리학계 내에서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막 써기에는 아직 그렇게 확실한 이론이 아닌데, 워낙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아직 공인받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끼리 SF라 그래요. 근데 재미는 있는 거죠.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이 책은 그걸 다루진 않아요. 이 책에서는 주로 정보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정보의 측면과, 그래서 우주를 정보로 보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쓴 거지 다중우주 얘기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본인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문과학 계열 김동준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더블 슬릿에서 전자가 지나갈 때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관측을 하면은 그게 두 줄로만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뭔가 전자를 보내서 돌아온 빛을 관찰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관측을 안 할 때는 그냥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보낸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아무런 연관 없이 다른. 그러니까 그냥 보낸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슬릿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슬릿은 있어요. 여기 전자총이 있어요. 전자총에서 슬릿 2개를 동시에 카발만큼의 두께를 갖는 구멍으로 전자를 쏴줘요. 그럼 나갈 때 모르죠. 중간에 날아가는 전자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휙 날아가는데 눈에 이거 보이네 그러면 간섭문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암흑 상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사실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어려워서 그것도. 본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저를 본다는 게 뭐냐면은 이 빛이 제 몸에 부딪혀서 튕겨나간 빛을 여러분 눈에서 받아서요. 여러분 눈에 보시면 망막이 있는데요.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세포 내에 로놉신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 분자가 형태를 바꾸면 그 순간 전압이 발생하는데, 그때 우리가 봤다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 빛이 내 몸에 맞고 튕겨나간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계속 전자가 입자인 줄 알았더니 파동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전자기파, 이 빛은 파동인 줄 알았더니 얘도 입자예요. 사실은 이게 참 힘든데, 무슨 말인고 하니, 빛을 제가 튕겨낼 때 제 몸이 흔들려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빛을 맞으면 아픈가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보다 너무 커서 그래요. 전자 같은 작은 입자는 여러분이 걔를 보려면은 얘를 빛으로 때려서 튕겨나온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본다는 게 빛에 맞아서 튕겨나오는 거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에 맞았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근데 전자는 빛에 맞으면 얘가 흔들립니다. 움직입니다. 관측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실험을 하려면 진짜 그 서로 가까운 두 개의 슬릿을 놓고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데서 전자를 그냥 쏘는 거예요. 팡팡팡팡팡 쏘는 거고 중간 과정에서는 얘가 부딪히지 않도록 진공을 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브라운관에서 진공 뽑아야 되거든요. 유리를 진공 뽑고 빛도 쬐면 안 되고요. 밖에서 일체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뭔가를 그러면 됩니다. 간섭을 안 한다는 게 전자가 다른 공기 중에도 전자기파가 있을 거고 휴대폰에도 전파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영향을 아하. 이건 이제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측정을 지금 온오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됐다, 안 됐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측정이 된 것과 안 된 것 사이는 항상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측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구멍 가운데 어디를 지났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뽑아내지 않으면 측정이 안 된 거로 간주됩니다. 우주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둘 중에 어느 구멍을 지나는데 내가 측정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만 봤어요. 봤더니 빨간색 옷을 입었어. 근데 빨간색 옷을 입었다는 건 물론 측정을 한 거지만 어디를 지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섭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양재학에서는 제가 오늘 되게 철학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수학으로 소수점, 유효숫자 17자리까지 맞추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모순이 없게 앞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측정을 해서 간섭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세팅에 해당되는 물리량을 측정할 때에만 간섭무늬가 사라지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종류의 측정이거나 그 정보를 알기에 충분치 않을 만큼 건드리면 내가 얘를 건드리긴 했는데 빛이 너무 약해서 튕겨나온 빛을 봐가지고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너무 빛이 미약하거나 그래서 그러면 측정을 했지만 측정이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역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오늘 간섭무늬가 여러 개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간섭무늬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간섭무늬가 완벽하게 있는 것부터 두 개 줄 사이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함수가 있고요. 연속적으로 연결됩니다. 네. 간섭무늬가 이제 아까는 0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던 간섭무늬가 이제는 떠요. 이렇게 0.3부터 0.7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또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얼마나 될지 같은 거 다 계산할 수 있고 실험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은 정량적 이론이에요. 정성적 이론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문과학계열 민지혜입니다. 네. 근데 과학이나 이런 데서 0이랑 0.00001만 존재하는 그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잠깐 뭐라고요? 0과 0. 아예 존재하지 않는 0의 상태랑 아예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그런 상태는 법칙에서 이런 거 따질 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전자가 빛에 맞으면은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원자 핵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과학자들이 전자를 사이즈가 없다? 이렇게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법칙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법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자 사이즈가 없다고 네,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가정하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법칙이 되게 과학에서 많이 베이스를 이루는 법칙인데 거기서 사이즈가 없다고 그거는 우리가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되게 혼란이 왔었어요. 사실 전자 크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실험적으로는 어느 반지름 이하로 되어 있는 거죠. 실험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기가 0인 건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히 정밀한 그런 측정 장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0.0000 해가지고 소수점 몇 차짜리까지 간 다음에 끝이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지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작은 0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에서는 저희 인간의 기술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전자를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심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전자가 크기를 갖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데 전자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이라는 양이 있는데요. 전자가 돈다는 얘기인데 전자가 돌아서 생기는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로부터 전자기학을 쓰면은 얘 크기가 얼마인지 역산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계산해 보면은 그 크기랑 속도가 나오는데 속도가 빛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전자가 크기를 갖는 순간 상대성 이론이 깨집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이 안 깨져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싫으시죠? 예, 저도 싫어요. 실험적으로는 얼마 이하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실험적으로 얼마 이하고 이론적으로는 있으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가 종종 하던 얘기죠. 이런 모든 양자역학의 문제에서 그 가장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인간의 언어에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그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은 진화를 해온 건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진화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를 찾고 멋있는 남자를 찾고 이런 거를 위해서 된 거잖아요. 인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언어가 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시잖아요. 언어가 중의성을 갖고요. 수학은 중의성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모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기술한 게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그 레벨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수학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인간이 쓰는 언어로 가져오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호가 한 얘기는 우리가 할 일은 자꾸 자연이 이상하다, 자연이 양자역학이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연을 이해하는 개념과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전자가 입자면서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비유를 제가 종종 좋아합니다. 자, 이런 비유를 여러분이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2차원에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차원에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이 면, 여기 있다. 이 면 위에만 살아요. 여러분이 찌부러져서 높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좋겠죠? 키도 안 재도 되고. 웃으시는군요. 자, 미안해요. 저도 키가 작아서.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앞면 동전과 뒷면 동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천재가 나타나서 동전을 뒤집습니다. 앞면을 뒤집었더니 뒷면이 나와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여기서는. 그렇죠? 자, 이거를 3차원에 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이 동전은 실제로 하나고 동전은 앞면과 뒷면을 다 갖고 있고요. 얘네들은 2차원에 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면밖에 못 보니까 하나를 앞면, 하나는 뒷면. 이게 입자 파동입니다. 어느 날 입자를 뒤집었더니 파동이 나온 거죠. 그리고선 이 사람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우수가 괴상하다고.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앞면과 뒷면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동전이라는 용어를 새로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뒤집는다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 못해요. 영원히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가리키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거나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로 귀착된다는 개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 지구가 도는 겁니다.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가 인간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은 자연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 발짝을 물러나서 보면은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법칙대로 다 모든 게 진짜 지금 물리학자들의 양자역학 실험 정확도는 요 숫자 7개예요. 2004년 노벨상은 어떤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주파수가 473421소에서 이 숫자가 17개 나오고 0. 헤르츠가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실험으로 거기까지 측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과학자들이 수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학이라는 언어에는 가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 더하기 1은 2는 10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수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의성이 없는 언어예요. 수학적 레벨에서는 양자역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많은 그 이런 심오한 철학적 질문들이 양자역학에 언어의 혼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도 마찬가지. 저는 실제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철학자도 저한테 실제가 뭔지를 납득시킨 적이 없어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정의하는 게 과연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인 파동함수가 있고 측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 될까요?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예, 취업 준비하면서 그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물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전 물리학 이제의 패러다임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그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삶의 지혜를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륜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문과생인데 이제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과로 진학하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자연과학 아는 것이 왜 교양인지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